웬만한 분들 다 수면장애 가지고 있을 거라고 얘기 드리는 이유가 요즘 많은 분들이 잠자기 직전까지 너무 잖아요. 그걸 막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환자분들이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찾으셔서 이렇게 엉뚱하게 헤매는 경우를 꽤 많이 만나거든요. 저희 엄마도 정형외과 가셨었는데 결국 원인을 못 찾으셨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러면 맨날 의사분들이 시간 지나면 좋아진다, 스트레스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제 그건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는 그냥 가볍게 고나보다, 피곤하면 남들처럼 좀 있나 보다라고 넘겼었는데 너무 이상해서 검사를 한번 받아봤었어요. 심장에 부정맥이 있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원장님, 혹시 나 혼자 산다 출연하신 적 있으세요? 제가 엊그저께 TV를 보는데 너무 익숙하신 분이 나와요. 근데 원장님이 아니신 것 같은 거예요. 10년 전에 출연했었습니다. 아주 병원이 터져나갈처럼 환자들이 줄을 서서 저한테 진료를 받으려고 했었죠. 근데 그때 그 모습이 10년 전 맞습니까? 맞아요. 왜요? 뭐 얘기를 해주세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젊어 보이시는데. 그때 한 35, 6 정도 됐나? 그때 그 얼굴이 30대 얼굴 맞다니까요. 이게 지금 제가 젊어져서 좋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가 너무 늙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만 나이로 47이고 곧 이제 생일이 다가오니까 48이 되네요. 만 나이가 아니면은 50이신가요? 제 친구들 다 50인데요? 근데 10년이란 세월이 엄청 긴 시간인데 그때보다 어떻게 더 어려 보이시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수면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사실 중이 자기 머리 못 깎잖아요. 저도 왜 이렇게 피곤하지? 라는 생각만 했지 그게 왠지를 몰랐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몇 가지 수면장애를 이 한 몸이 다 가지고 있는 걸 알게 되면서 이걸 빨리 해결해야지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런 계기가 됐던 게 30대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수면이 얼마나 노화 방지에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젊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오늘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가 첫 번째 가지고 있던 수면 장애는 불면증이에요. 저는 인턴 시절 겪으면서 워낙에 수면이 불규칙했고 낮밤이 바뀌고 응급실 보고 이런 걸 반복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갑자기 자려고 했을 때 잠이 안 오는 일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완전히 낮밤 바뀌고 그냥 피로 쌓이면 잘 잘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생체 시계라고 하는 게 우리 몸에 존재하는데 한번 뒤죽박죽 되면 다시 돌아가기 쉽지 않아요. 그거는 흔히 외국 여행 같은 데 다녀오시면 시차 적응하기 어려운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코골이 수면 무호흡이에요. 단순 코골이가 왜 장애까지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코만 살짝 고는 사람들은 장애는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데 무호흡이 동반된 경우에는 깊은 수면에 가는 걸 방해해요. 우리가 숨을 계속 안 쉬고 있으면 머리에서 계속 내 몸을 깨워서 숨 쉬라는 신호를 보내줘요. 그러다 보니 머리는 깊은 수면에 갈만하면 컥 하면서 깨고 계속 옅은 수면만 자다 깨니까 아무리 많은 양을 몰아서 자더라도 충분히 피로회복이 안 되는 일이 생기죠. 피디님도 아버님이나 주무실 때 보면 하면서 깨면서 갑자기 놀라서 막 허둥지둥 되는 거 본 적 없으세요?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무호흡 환자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냥 단순 코골이 아니에요? 단순 코골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부 사이에도 코만 곤다고 생각해서 병원에 같이 오셨는데 검사 받아보면 엄청나게 중증의 수면무호흡이 동반된 거를 진단해드리는 경우가 하루에도 10분 이상 되거든요. 어릴 때는 사실 몰랐었어요. 어릴 때는 그냥 가볍게 고나보다, 피곤하면 남들처럼 좀 있나 보다라고 넘겼었는데 너무 이상해서 검사를 한번 받아봤어요. 심장에 부정맥이 있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이상하게 저는 눕기만 하면, 잠을 자고 나면 자는 동안에도 뭔가 심장이 두근두근한 느낌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그냥 원래 그랬나 보다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수면 무호흡도 심장의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던 거죠. 정상적으로 사람은 자기 심장 뛰는 걸 느낄 수 없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규칙적으로 뛸 때는 못 느끼는데 갑자기 빨리 뛰거나 갑자기 느리게 뛰거나 불규칙할 경우에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방치했을 때 부정맥이 오히려 악화되면서 심장 마비나 급사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수면장애가 급사로요? 수면장애로 인한 합병증 때문에 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완전히 그냥 공부만 하시다가 급사, 어떤 기분이셨어요? 저도 이제 고생 좀 하고 이 낙이 오나 보다 했는데 심장병이라고 되니까 너무 황당하고 군대고 뭐고 가면 안 되겠다 싶었는데 군대에서는 또 별거 아니라고 오라 그랬어요. 세 번째 제가 또 가지고 있던 건 하지 불안 증후군이에요. 하지 불안 증후군은 뭐냐면 낮에는 멀쩡하던 다리가 자기 전에 왠지 불편한 분들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뭔가
스물스물 벌레 기어가는 것 같고 피부 밑에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조금 움직이거나 주물주물하면 좋아지고 상체는 괜찮은데 하체만 불편하고 근데 또 아침엔 괜찮아져요. 저는 그런 게 한 번 있으면 그날은 거의 한두 시간씩도 잠을 못 잤었거든요. PD님도 보면 어머님이 혹시 좀 다리 좀 주물러봐 뭐 이런 얘기 하신 적 없으세요? 있어요. 1분에 10,000원씩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부모님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수면 장애일 수 있었던 거죠. 많은 환자분들이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찾으셔서 하지 정맥이 있지 않나, 다리에 디스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엉뚱하게 헤매는 경우를 꽤 많이 만나거든요. 저희 엄마도 정형외과 가셨었는데 결국 원인을 못 찾으셨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러면 맨날 의사분들이 시간 지나면 좋아진다, 스트레스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제 그건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 초기에 발견하면 다 별거 아니고 정확하게 진단되면 다 치료되는 것들인데 엉뚱하게 이 병원 저 병원 다니시면서 오진을 받으시고 다른 약 드시고 하시면서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를 저는 정말 많이 접해요. 원장님도 그러면은 아프실 때 다른 병원 가고 막 그러셨어요? 저는 의사니까 선후배들이 전부 다 의사예요. 정형외과 뭐 선배한테 가서 왜 그래요? 물어본 적도 있고 신경외과 가서 후배한테 야 왜 이럴까라고 물어본 적 당연히 있어요. 그러면 약 주더라고요. 약 먹는데 아무 효과도 없었어요. 약은 어찌됐든 그 증상을 해결해 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코골이 숙면법을 같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수면제를 잘못 먹으면 오히려 코골이 숙면법이 악화돼요. 왜냐하면 수면제는 전반적으로 근육을 이완시키고 안정시키는 어떤 작용이 있는데 그게 내 목구멍의 작용을 그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 그날 늘어지고 막히면서 컥컥거리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자도 오히려 그날은 더 피곤하고 입도 더 말라있고 목도 칼칼하고 무흡이 더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면 다음날 피곤하거나 잠을 잘 못 자시는 분들은 수면제를 제일 먼저 처방받잖아요. 그럼 그게 오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가능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잠이 들게끔 도와주는 거는 충분히 그 수면제들이 도움이 되실 수 있는데 유지하는 거는 왜 유지가 안 되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그냥 무조건 예민해서 내가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깰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금물이에요. 그거를 무조건 수면제로 덮어버리면 어느 정도 양은 채워줄 수 있는데 질이 떨어진 상태로 수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도 절대 개운한 느낌을 받을 수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심각한 문제들을 아직도 환자분들이 수면장애 그러면 다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듣다 보니까 저도 조금 의심스러운 증상들이 있는데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저도 혼자 고민 엄청 하고 책을 드립하기 시작했고 그러고 보니까 수면 장애들이 있나 보다 이렇게 그때 알게 됐어요. 수면 다원 검사라고 하는 걸 받게 됐고 그걸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모든 병들이 진단되게 됐고 저한테도 뭔가 실마리가 풀리는 느낌을 받게 됐고. 원장님 그럼 그거 어떻게 받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제가 어차피 저희 병원에서 맨날 하는 일이니까 직접 보여드릴게요. 원장님 그러면 검사하기 전에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검사하기 전에 환자분들의 개별 상태를 설문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지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다양한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한번 봐보실래요? 그래서 흔히 건강검진 같은 거 받으신 적이 있다면 이런 설문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주로 수면 장애와 관련이 있을 법한 내용들만 추려서 해놓은 설문지거든요. 이런 거를 통해서 이걸 다 진료할 때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체크한 거를 결과 보시거나 하기 전에 제가 다 확인하고 환자분들 상담을 하고 있어요. 원장님, 직업에 군인이 있네요? 수면 클리닉은 직업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분들이 뭐 하냐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직업에 따라서 수면 패턴이 다르거든요. 특별한 직업들이 있어요. 혹은 뭐 교대 근무를 하시거나 어떤 직업과 관련된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직업란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거 한 분 붙이는데 그래도 한 30분 걸리죠 지금? 네, 맞아요. 30분까지도 걸려요. 뭐 처음 하시는 분 같으면 좀 신기하기도 하고 해서 지루하진 않으실 텐데 여러 번 받다 보면 생각보다 길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원장님 지금 바르는 건 뭐예요? 잠을 자면서 몸부림칠 수 있잖아요. 머리에 잘 붙어있질 않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본드예요, 본드. 그 전극과 두피를 밀착을 시키는 거예요. 원장님 네? 진짜 유튜브를 위해 네. 한 몸을 다 바치시네요. 더 거국적으로는 수면의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한몸을 바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붙이는 거 계속 보면서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자다가 혹은 검사 중에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어떡해요? 그거는 어느 정도 전극을 분리해서 이렇게 손에 들고 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걸 뭐 이렇게 인터폰 해가지고 연결하면 저희 직원들이 다 도와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 자다가 다 떼버리면 어떡해요? 근데 저희가 또 그걸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붙여고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밤새 주무시는 거를 일일이 지켜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 행동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미리미리 감지를 해서 대처를 해드려요. 원장님, 네? 다리털은 안 밀어도 돼요? 미처 제가 왁싱을 못하고 와가지고 거기까지 준비를 못했네요. 근데 환자분들은 절대 밀고 오지 않으셔도 돼요. 편하게 오세요. 수염도 괜찮아요? 얼굴에 수염? 수염도 웬만한 건 거의 상관없어요. 예. 그리고 가발 쓴 분들이 가끔씩 제거하고 하기 어려운 가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이렇게 적당히 비켜서 하면 큰 지장 없이 측정할 수 있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원장님, 뭐가 점점 더 많아지네요. 네, 점점 더 많아지고 아직도 더 남았어요. 어머나. 그래서 이거 한번 받고 나면 사실은 다시 받기 싫다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꼭 필요한데 그거 설득하는데 한참 걸려요. 지금 두르시는 건 뭐예요? 이거는 호흡 운동을 보기 위한 벨트예요. 호흡 운동?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수면 무호흡에는 그러니까 목구멍에 맞춰서 생기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이 있고 뇌에서 숨 쉬지 말라고 해서 숨을 안 쉬는 중추성 무호흡이 있거든요. 그거를 구분을 하려면 호흡 노력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중요하게 봐요. 예를 들면 막혀서 생기는 거는 여기서는 숨을 쉬는데 여기서 막혀서 숨이 안 쉬어지는 거고, 중추성 무호흡 같은 경우는 뇌에서 명령을 안 내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는 가슴 운동 자체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별할 때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센서예요. 이 검사는 그럼 최소 몇 시간 자야 된다 이런 최소 4시간 이상. 순수 잠자는 시간. 왜냐면 이제 저희가 뭘 확인하냐면 그냥 내가 눈 감았다라고 검사가 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자는 거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점들이 있거든요. 그 기준부터 완전히 깨어날 때까지 최소 4시간 240분 이상 기록되면 의미 있는 검사로 봐요. 아까 센서 붙여준 선생님들처럼 네. 낮밤이 바뀌는 직업군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검사를 낮에 해요. 그러니까 실제 자기가 자는 시간에 하는 거예요.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네, 되셨어요. 이빨 소리나게 팍팍 5번 세게 부딪혀 보실게요. 네, 되셨고요. 이제 주무시면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진짜 된 거예요. 검사를 받아봤는데 각각 진단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병들이 있고 그 병 치료 어떻게 받으시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코골이 수면무호흡인데, 코골이 수면무호흡은 크게 보면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가 있어요. 비수술적 치료로는 구강내 장치라 그래서 입에 물고 주무시는 장치도 가능하고요. 양압기라 그래서 코에 마스크 끼고 압력이 들어가서 기도를 계속 넓혀주는 그런 장치도 가능해요. 그리고 가벼운 분들은 수술적 치료도 적용했을 때 확률이 높고요. 중증으로 갈수록 수술의 성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양압기를 통해서 치료를 하게 돼요. 원장님, 코골이 수술도 있잖아요. 그거는 효과 없어요? 효과가 있는 게 맞죠. 그런데 진단이 잘못돼서 부위를 잘못 지정을 하거나 엉뚱하게 코 수술을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당연히 효과가 없을 거고요. 코골이는 똑같이 코에서 나는 거 아니에요? 코에서 나는 거 절대 아니라니까요. 코골이는 목에서 나는 거예요. 입천장이나 혀 뒤쪽에 좁은 공간이 떨리면서 나는 소리가 코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좀 더 간단하게는 그냥 목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수술이 소용이 없는 사람들은 잘못 치료했기 때문인가요? 수술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 받았거나 수술을 치료해도 되는데 너무 못 미치는 크기가 작은 수술을 받은 경우가 제일 흔해요. 그러면은 코골이 수술을 추천하세요? 아니면 시술을 추천하세요? 내 중증도가 가볍다면 원하시는 거 다 해드려도 돼요. 그리고 너무 무거우시다면 웬만하면 양압기 치료를 받으시는 게 훨씬 확률적으로 좋습니다. 근데 수술이 더 직방인 거 아니에요? 수술은 심한 사람이 받았을 때 성공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아니면 그분들이 꼭 수술을 받아야겠다면 수술의 크기가 매우 커져야 되는데, 그건 양악수술이라 그래서 위턱과 아래턱을 다 잘라서 끄집어내는 수술까지 받아요. 근데 그러면은 저희 엄마가 제일 고통스러운 하지불안 증후군은 어떻게 고쳐야 돼요? 하지불안 증후군이 생기는 이유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부족해서 생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도파민 부족이 올 수 있는 이유를 크게 보면 철분이 부족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서 치료를 해요. 사실 하지불안 증후군은 수면다운 검사 필요 없이 얘기만 듣고 진단할 수 있어요. 얘기 듣고 의심이 된다면 철분 검사, 저장철이라고 그래서 몸에 철분이 얼마나 저장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검사를 해요. 저장철이 충분히 있으신 분들은 바로 도파민이랑 비슷한 계열의 약물 치료를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철분 주사를 통해서 빨리 보충을 해서 도파민을 잘 만들어내게끔 유도를 해요. 실제로 제가 제 가족한테 처방을 하기도 하고 해요. 원장님도 드셨나요? 저도 먹어봤죠. 놀랍게도 그날 아주 편안해요. 그런데 누구나 반복적으로 꼭 그렇게 심하게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분들은 그때만 드셔도 돼요. 또 이 진단을 통해서 기면 과수면증도 진단이 될 수 있는데요. 기면 과수면은 쉽게 말하면 자도 졸린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내 뇌에서 잠을 재우는 물질은 잘 나오는데 깨우는 물질이 안 나온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런 분들에게는 그런 몸에서 부족한 성분을 마치 보충하는 듯한 약을 쓰게 돼요. 그런데 사실 이 병이 어디서 확인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진단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병 중에 하나고요. 이거 모르고 군대 가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군대에서 매일 혼나요. 맨날 자도 좋으니까 정신력이 해이하다 빠졌다 이러면서 맨날 맞고서 지내는 분들 많이 있었어요. 물론 요즘은 군대에서 때리진 않지만 그랬었다라는 무용담을 저는 엄청나게 많이 들었었죠. 근데 우울증 환자들은 보통 과수면을 많이 앓잖아요. 그거는 우울증이라서 과수면을 앓는 패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들은 불면이랑 오히려 연관이 깊어요. 잠을 못 자기 때문에 피곤해서 다음날 졸린 거랑 근본적으로 기면 과수면의 범주에 들어갈 정도로 엄청나게 졸린 거랑은 약간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럼 몇 분 만에 자면 기면 과수면증인 거예요? 기면 과수면 진단은 밤에 자는 수면 검사만 하지 않고 낮잠 자는 검사를 하게 돼요. 그 낮잠 자는 검사의 방법은 아침부터 오후까지 2시간 간격으로 20분씩 잠을 재워요. 쉽게 말하면 20분 동안 주무세요, 바로 깨워요. 그리고 2시간 있다가 20분 동안 주무세요, 깨워요. 이거를 4번에서 5번 정도 반복을 하는데요. 그게 평균적으로 8분 안에 잠이 들면 과수면 혹은 기면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낯선 곳에서 불 꺼놓고 주무세요 한다고 잠이 일반적으로 오지 않아요. 그 8분 안에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특이적인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날 안 자고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날 수면 검사를 이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해요. 근데 그러면은 이런 기면 과수면증은 어떻게 치료해요? 기면 과수면의 치료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약을 쓰게 돼요. 모다피닌이라고 하는 약 혹은 아모다핀이라는 약을 쓰게 되는데, 오랫동안 먹어야 되는 약이기 때문에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약 2가지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불면증이 있는데요. 불면증은 이런 것들의 종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불면증이 단순히 잠이 안 오는 것만 불면이 아니고 유지하기 어려운 것도 불면인데, 앞서 말씀드린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이라든지 혹은 주기성 차지운동 장애 같이 움직이면서 깨우는 것들, 혹은 저절로 예민해서 깨는 분들조차 모두 다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어떤 불면증의 범주 안에 모두 포함을 시켜서 각각을 치료해서 이분들이 어렵게 잠이 들었는데 자꾸 깨는 거를 막아야지 그게 유지가 될 거잖아요. 힘들게 2-3시간 자는데 2-3시간 질이 떨어져 있다면 그만큼 괴로운 것도 없겠죠. 그 시간만이라도 질을 높여서 선순환시키는 방법을 추구하게 돼요. 그 많은 거를 검사 단 하나로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좋게도 검사 하나로 가능해요. 다른 검사 필요 없습니다. 피 뽑는 병은 있긴 있는데 치료를 위해서 뽑는 거지 진단을 위해서 뽑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바로 검사 받으러 오기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잖아요. 오늘 당장 따라해볼 수 있는 실천 방법들은 뭐가 있어요? 불면 같은 경우는 수면제가 최종적인 수단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상에서 추구할 수 있는 습관이라든지 어떤 수면 위생을 강화하고 그 곁들여서 도저히 잠이 안 올 때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정도로 수면제를 사용하길 권해드리는데요. 수면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주무실 때 빛을 차단하는 거, 블루라이트를 차단해 주시는 것, 그리고 어둑어둑하게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기본으로 해주시고요. 수면 습관 같은 경우는 아침에 고정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햇빛을 쬐어주시는 거, 그리고 왕성하게 오전과 오후 활동해 주시는 거. 낮잠을 주무시더라도 너무 길게 주무시면 밤 수면에 방해가 되니까 짧게 20분 안쪽으로 잠깐 주무셔서 에너지만 얻는 수준으로 가시는 것. 밤에 너무 늦게 뭘 드시거나 음주를 하시거나 하지 않으시는 것. 근데 사실 제가 검사에 대해서 알려드렸지만 병원에 오실 시간 없고 다 바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3분만 투자하셔서 이 얘기 들어주시고 실천하신다면 병원까지 안 오시고 우선 내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실천해서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웬만한 분들 다 수면장애 가지고 있을 거라고 얘기 드리는 이유가 요즘 많은 분들이 잠자기 직전까지 휴대폰 너무 들여다보시잖아요. 이 블루라이트가 들어가면 우리 뇌는 밤이 아니라 아침이라고 느껴요. 이제 아침이구나, 멜라토닌 많이 만들지 말자,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걸 막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절대 안 하세요? 저는 잠자기 전 1시간 반 이후에는 절대 스마트폰 보지 않아요. 그럼 뭐 하세요? 그냥 생각해요. 호흡하고 명상하고 아, 오늘 있었던 일 어땠다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자극적이지 않으려고 노력은 해요. 그러기
그러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생각만 1시간 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수면 장애 때문에 고생해본 사람들은 그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할 거예요. 처음엔 좀 어색하고 힘들더라도 몇 가지 계속 실천해 나가고 실천 가지수 늘려나가고 엄격하게 해 나가면서 나름대로 동안이란 얘기 듣고 살잖아요. 그게 진짜 스마트폰 안 하는 거 하나로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 하나 안 할 결심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수면에 도움이 되는 습관들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만큼 담배 끊는 것처럼 스마트폰 끊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여러분 담배 끊는 게 힘들 것 같으세요? 스마트폰 끊는 거 힘들 것 같으세요? 여러 가지 수면 습관들 중에서 이 한 가지 스마트폰 끊는 것만 실천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제가 경험했던 수면 장애들, 또 이걸 극복하기 위한 과정, 수면 검사,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수면에 대해서 간과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 기본적인 몇 가지만 하셔도 훨씬 더 삶의 질이 올라가시고 동안이 되실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수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꼭 이 영상 공유하셔서 같이 얘기 나누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잘 자요.